서울 강남의 가장 비싼 거주 지역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숨이 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고, 그 차가운 공기 속에 한서윤은 마치 정물화처럼 소파에 앉아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지만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현관문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무언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려는 심판관의 침묵에 더 가까워 보였다. 집안 곳곳에 장식된 고가의 예술품들과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이곳이 사람의 온기가 머무는 가정이 아니라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거대한 전시장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으며, 서윤은 그 화려함 속에서 철저히 소외된 존재처럼 보였으나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무도 읽어내지 못한 서늘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집안에서 그녀는 그림자처럼 살아왔고, 남편인 박민준에게는 그저 장식장에 놓인 또 하나의 값비싼 물건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왔지만, 오늘 밤 그 길고 지루했던 연극의 막을 내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 냄새와 섞인 짙은 향수 냄새가 거실의 차가운 공기를 단번에 흩뜨려 놓았고, 박민주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와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서윤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최고급 양복 재킷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고, 마치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아내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민주는 오늘 밤 사업 파트너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이 곧 성사시킬 거대 계약에 대해 떠벌리며 한껏 고양된 상태였으나, 집에 들어와 마주한 아내의 무표정한 얼굴은 그의 들뜬 기분을 순식간에 잡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서윤이 건네는 물 한 잔조차 거들떠보지 않고 곧장 소파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며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는데, 이는 그가 지난 결혼 생활 내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경멸과 무시가 응축된 아주 익숙하고도 잔인한 태도였다. 민주는 탁자 위에 놓인 크리스털 재떨이를 신경질적으로 밀치며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술기운과 함께 억누를 수 없는 오만함이 잔뜩 묻어 있었는데, 그는 서윤을 향해 너는 도대체 사람이 왜 그렇게 재미가 없냐며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는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밖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세련된 대화를 나누는지에 대해 떠들며 서윤의 침묵을 무능함과 무식함으로 매도했고, 그녀가 이 집안의 격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준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이제 단순한 중소기업 사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고, 그런 자신의 곁에 서윤처럼 아무런 배경도 없고 말주변도 없는 여자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오점이자 수치라는 논리였다. 그는 서윤이 묵묵히 자신의 말을 듣고만 있자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특히 민주는 며칠 뒤에 있을 미르네 그룹과의 입찰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언급하며 눈을 번뜩였는데, 미르네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거대 재벌 기업으로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자신의 회사가 단숨에 중견 기업을 넘어 대기업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야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미르네 그룹의 회장이 이번 프로젝트를 직접 챙긴다는 소문이 있다며, 그런 중요한 자리에 너 같은 여자를 데리고 나갈 수는 없다고 비아냥거렸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더 걸맞은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암시했다. 민준에게 있어 아내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돋보이게 해주는 액세서리에 불과했기에 그는 이제 낡고 볼품없어진 액세서리를 버리고 새롭고 화려한 것으로 교체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한 것이며, 그 판단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그 기회들이 서윤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민주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거칠게 내던졌고 봉투 안에서 미끄러져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이혼 합의서였는데 그는 마치 적선이라도 하듯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주었으니 깨끗하게 도장을 찍고 나가라고 명령했다. 그는 서윤이 이 상황에서 매달리거나 울며불며 사정할 것이라고 예상했기에 그녀의 반응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가학적인 욕망을 숨기지 않은 채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혼은 민준에게 있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행위이자 자신의 완벽한 인생 설계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았기에 그는 서윤이 이 제안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갈 곳 없는 고아 출신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만큼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한다고 비아냥거렸고 그녀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짓밟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서윤의 반응은 민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는데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고 내용을 훑어보는 대신 곧바로 펜을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정갈하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담담하고 침착하여 민주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고 자신이 기대했던 애원이나 눈물이 보이지 않자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쾌감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서윤의 손놀림에는 미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을 처리하는 사람처럼 신속하고 정확했기에 민주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착각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으나 애써 그 느낌을 무시하려 들었다. 서윤이 펜을 내려놓고 서류를 다시 민준 쪽으로 밀어놓았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그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이 아닌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준을 향해 짧고 건조한 목소리로 이제 원하시는 대로 되었으니 더 이상 볼 일은 없겠네요 라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고 오직 사무적인 냉정함만이 흐르고 있어 민준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침실로 향해 미리 싸두었던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들고 나왔는데 그 가방은 그녀가 이 집에서 챙겨갈 유일한 물건이었으며 그 안에는 그녀의 진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민주는 서윤의 돌발적인 행동과 미리 준비된 듯한 가방을 보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바로 술기운과 자존심이 그 의구심을 덮어버렸고 오히려 그녀가 제풀에 지쳐 나가는 것이라고 합리화하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서윤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네가 나가서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며 끝까지 악담을 퍼부었지만 서윤은 그 소리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채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서윤의 등 뒤로 민준의 고함 소리가 닫힌 문에 의해 차단되자 복도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서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3년간 쓰고 있었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음을 실감했고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전업주부 한서윤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로비의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고 건물 밖에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는데 차 옆에 서 있던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서윤을 발견하고는 깍듯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서윤은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 뒷좌석에 올랐고 차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변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총수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안락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운전석의 비서실장은 백미러를 통해 서윤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회장님 예정대로 미르네 그룹 본사로 모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서윤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펜트하우스를 잠시 바라보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래. 내일 있을 임원 회의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겠지. 라고 되물으며 이제 시작될 거대한 폭풍을 예고했다. 그녀는 민준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미르네 그룹의 입찰 경쟁이 사실은 자신이 그를 심판하기 위해 마련한 무대임을 떠올리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차는 어둠을 가르며 서울의 도심을 향해 미끄러지듯 달려나갔고 서윤은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실에서 보내온 민준의 회사 관련 비리 파일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내일 그에게 선사할 지옥 같은 현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민준이 자신을 무시하며 내뱉었던 모든 말들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고 그가 자신의 능력을 비웃으며 했던 모욕적인 언사들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돌아갈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룹과 직원들을 보호하고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칼을 든 것이었기에 그 과정에서 민준의 파멸은 필연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은 마치 그녀의 복귀를 환영하는 듯 반짝이고 있었고 서윤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3년 전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경영 수업의 일환으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아야 했던 시간이 끝났고 이제는 미르네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회장으로서 세상 앞에 나설 차례였다. 한편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민주는 서윤이 떠난 빈자리를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곧바로 위스키를 병째 들이키며 그 기분을 떨쳐내려 애썼고 자신이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에 취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내일이면 미르네 그룹과의 계약을 따내고 돈과 명예를 모두 거머쥔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기에 방금 전 자신이 내쫓은 여자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합의서를 주워들고 서윤의 서명을 바라보며 이제 너 같은 여자는 내 인생에서 영원히 아웃이라며 중얼거렸지만 그 서명이야말로 자신의 파멸을 알리는 사형 선고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널브러져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조차 자신이 왕이 되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깨어날 때는 차가운 현실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운명이었다. 다음 날 아침에 햇살이 펜트하우스의 거실을 비추었을 때 박민주는 지독한 숙취와 함께 눈을 떴지만 기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가벼웠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여겼던 존재가 마침내 사라졌다는 해방감 덕분이었다. 그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생수를 단숨에 들이키며 욕실로 향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고 되뇌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미르네 그룹 본사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민주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회사가 최종 파트너로 선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그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가장 아끼는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을 꺼내 입으며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목을 조여오는 넥타이조차 성공을 위한 훈장처럼 느껴져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매듭을 지었다. 집안 어디에도 서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고 민주는 그 텅 빈 공간이 주는 적막함을 자유라고 착각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나섰다. 회사에 도착한 민주는 로비를 지나치며 직원들의 인사를 거만하게 받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마자 자신의 비서이자 내연녀인 김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바로 사장실로 오라고 지시했다.
유라는 민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들뜬 기운을 감지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서류 뭉치를 챙겨 들고 사장실로 향했는데 그녀 역시 민준의 이혼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터라 발걸음이 가벼웠다. 사장실 문이 열리고 유라가 들어오자 민준은 그녀를 껴안으며 드디어 그 지겨운 여자를 집에서 내보냈다고 자랑스레 떠벌렸고 유라는 교태 섞인 목소리로 축하한다며 이제 우리 세상이 온 것이냐고 반문했다. 두 사람은 사무실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터뜨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축배를 든 것과 다름없는 분위기를 즐기며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유라에게 오늘 미르네 그룹 프레젠테이션만 성공하면 너를 정식으로 이사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약속했고 유라는 그의 말에 환호하며 더욱더 그에게 밀착했다. 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며 자신의 완벽한 기획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사실 그 자료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논리적인 허점을 보완해준 것은 그가 잠든 사이에 몰래 수정해 놓았던 서윤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천재적인 사업 감각을 타고났다고 믿고 있었으며 지난밤 서윤이 아무 말 없이 떠난 것도 자신의 기에 눌려 도망친 것이라고 해석하며 우월감에 젖어 있었다. 민주는 시계를 확인하며 이제 슬슬 출발할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고 유라는 그의 넥타이를 다시 한번 고쳐 매주며 오늘 회장님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오라고 응원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섰고 직원들은 사장의 유난히 들뜬 모습에 의아해하면서도 오늘 있을 중요한 입찰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짐작하며 각자의 업무로 돌아갔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미르네 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오랫동안 공석이나 다름없었던 회장의 자리에 한서윤이 공식적으로 복귀하여 첫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넓은 통유리창을 통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는 서윤의 뒷모습에서는 어젯밤 펜트하우스에서 보였던 초라한 가정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절대자의 위엄만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최고급 소재로 제작된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칼같이 잡힌 바지 주름과 허리 라인을 강조한 재킷은 그녀의 냉철하고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 주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 하나로 묶었고 화장은 짙지 않으면서도 또렷한 이목구비를 강조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함부로 시선을 마주치기 어렵게 만드는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다. 비서실장은 서윤의 책상 위에 오늘 오후에 있을 입찰 설명회 관련 자료와 참석자 명단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결제를 기다렸다. 서윤은 천천히 몸을 돌려 책상으로 다가와 자료를 집어들었는데 그녀의 손끝이 종이를 넘길 때마다 실내에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으로 남을 정도로 정막이 칙 흘렀다. 그녀의 시선이 참석자 명단의 중간쯤에 머물렀을 때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냉소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곳에는 박민준이 대표로 있는 JM 건설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서윤은 비서실장에게 JM 건설에 대한 사전 감사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비서실장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두툼한 파일을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 파일 안에는 민준이 회사를 운영하며 저지른 횡령과 탈세, 그리고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과 뇌물 수수 정황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서윤이 지난 3년간 그와 함께 살며 남몰래 수집해온 증거들과 그룹 감사팀이 확보한 자료들이 합쳐진 결과물이었다. 서윤은 그 자료들을 훑어보며 민준이 그동안 자신의 눈을 피해 얼마나 추악한 짓을 벌여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에게 내릴 처벌의 수위를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서윤은 보고서를 덮으며 비서실장에게
오늘 회의실 보안을 철저히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라고 지시했는데 특히 JM 건설 측 관계자들이 회의 시작 전에 그 어떤 지르고 방고, 소란도 피우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사업 파트너를 선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한 경영자를 심판하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공개 처형장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비서실장은 서윤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회장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깨달았고 즉시 경호팀과 법무팀에 연락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조치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다시 한번 도시를 내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이제 사적인 감정은 완전히 배제된 채 오로지 그룹의 이익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경영자의 냉혹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내해야 했던 굴욕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야만 했다. 오후 1시가 되자 미르네 그룹 본사 로비는 입찰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기업 관계자들과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박민주는 단연 눈에 띄는 존재였다. 그는 고가의 외제차에서 내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고 그를 알아본 몇몇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자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간단한 포즈를 취해주기도 했다. 민주는 주변의 다른 경쟁사 대표들을 곁눈질로 훑어보며 그들의 긴장한 기색을 즐겼고 자신의 회사가 이미 내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근거 없는 확신에 빠져 우쭐해했다. 그는 유라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곧바로 강남의 빌딩 한 채를 매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김칫국을 마시느라 정신이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회의장이 있는 최상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민준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거세게 뛰었지만 그것이 곧 멈추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예감하지 못했다. 회의장 입구에는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어 참석자들의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었는데 민주는 자신의 명함을 내밀며 거만한 태도로 통과를 요구했다. 보안 요원은 그의 명함을 잠시 확인하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안으로 안내했고 민주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오늘 같은 좋은 날에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참기로 했다. 회의장 안은 이미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로 꽉 차 있었고 정면에는 거대한 스크린과 함께 미르네 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웅장한 분위기는 사람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민주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다가 가장 앞줄 중앙에 비어있는 상석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가 바로 베일에 쌓인 미르네 그룹 회장의 자리임을 직감했다. 그는 속으로 늑수그레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자신이 그 노인네의 비위를 잘 맞춰주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착각했다. 시간이 다가오자 회의장 내부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무대 위에 조명만이 밝혀지며 장내 아나운서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는데 이제 곧 미르네 그룹의 한서윤 회장님이 입장하신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옆에 앉은 유라에게 방금 회장 이름이 뭐라고 했느냐고 물었지만 유라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한서윤이라고 들은 것 같다고 대답했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서윤이라는 이름과 미르네 그룹 회장의 이름이 우연히 같을 뿐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는 초조한 마음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무대 쪽을 뚫어지게 응시했고 제발 동명이인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무대 뒤편의 거대한 문이 양쪽으로 열리며 눈부신 조명 아래로 한 여성이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걸어 나오는 순간 장내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멈춘 듯했고 오직 그녀의 구두굽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민주는 눈을 크게 뜨고 걸어 나오는 여성을 바라보았는데 그 실루엣이 너무나도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도 낯설어 현실 감각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단상 위로 올라선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청중을 응시했을 때 민주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곳에는 어젯밤 자신이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아내 한서윤이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집안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림자가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는 여왕의 모습이었고 그 압도적인 아우라의 민주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서유는 마이크 앞에 서서 짧게 목례를 한 뒤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시작했고 그 목소리는 민준의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어 그의 온몸을 마비시켰다. 민주는 이 상황이 몰래 카메라거나 악몽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서유는 청중들을 향해 미르네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설명하며 여유롭게 프레젠테이션을 이끌어 나갔는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확신과 지성이 넘쳐 흘렀고 좌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민주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시 자신의 쪽을 향해 머무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어 그를 전율케 했다. 그는 옆에 앉은 유라를 쳐다보았지만 그녀 역시 입을 벌린 채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고 두 사람은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서윤의 연설이 끝날 때까지 민주는 지옥불에 떨어진 죄인처럼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식은땀으로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불쾌감을 더했다. 서윤의 기조연설이 끝나고 본격적인 입찰 프레젠테이션 순서가 다가오자 사회자는 첫 번째 발표자로 JM건설을 호명했는데 민주는 자신의 회사 이름이 불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그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기에 억지로 몸을 이끌고 단상으로 향해야만 했다. 민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을 때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고 준비해 온 원고의 글자들은 춤을 추듯 흐릿해져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정면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가장 높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서윤이 있었는데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은 마치 어서 네 실력을 보여보라는 듯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듯 작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백지화되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민주는 횡설수설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지만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고 핵심적인 수치조차 기억해내지 못해 장내 분위기는 점점 싸늘하게 식어갔다. 청중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저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지만 오직 서윤만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의 추태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민주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었고 급기야 준비해온 화면이 꺼지는 기술적인 실수까지 발생하자 장내는 실소로 가득 찼다. 그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외면하며 비서실장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릴 뿐이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이 지난 3년간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절대자였음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그녀가 준비한 잔혹한 복수극의 서막임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안에는 박수 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그 정막은 박민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올가미와도 같았다. 그는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손으로 마이크를 꽉 쥐고 있었지만 다리는 걷잡을 수 없이 후들거렸고
시선은 갈 곳을 잃어 허공을 배회하다가 결국 다시금 단상 위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는 한서윤이 마치 심판을 내리기 직전의 재판관처럼 서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민준을 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듯한 기이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할지 아니면 미친 척하고 뛰쳐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적을 깨고 서윤의 마이크가 켜지는 소리가 장내에 날카롭 울려 퍼졌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아주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질문을 시작했고 그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증폭되어 민준의 고막을 때리는 채찍질처럼 느껴졌다. 한서윤 회장은 JM 건설이 제시한 재무제표의 14페이지를 언급하며 수익 구조의 타당성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질문은 단순히 수치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경영의 본질적인 허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지난 분기의 영업이익이 사실상 정상적인 수주 활동을 통한 것이 아니라 불투명한 외부 자금 유입에 의존한 일시적인 착시 현상임을 꼬집으며 그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민준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말문이 막혔는데 그 자금은 자신이 불법적으로 끌어다 쓴 사채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절대 밝힐 수 없는 치부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며 업계의 관행이라는 둥, 일시적인 투자금이라는 둥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서윤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자르며 구체적인 증거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대형 스크린에 민준의 회사가 저지른 분식 회계의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참석자들은 경악과 조소가 섞인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서윤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분한 어조로 JM 건설의 부채 비율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으며 하청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는 마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처럼 민준의 회사가 가진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부해 나갔고 그 과정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하여 반박의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민준은 자신의 모든 비밀이 발가벗겨지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이 모든 정보를 서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보다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다는 절박함만이 앞섰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자료에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둘러댔지만 그의 목소리는 쥐어짜는 듯이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민준의 비굴한 변명을 듣고는 피식 헛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짧은 웃음소리에는 경멸과 한심함이 짙게 배어 있어 민준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마이크에 대고 JM 건설의 대표는 자신의 회사 재무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력한 경영자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투자자들을 기만하려는 사기꾼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냉혹하게 일갈했다. 이 말은 사실상 민준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회의장에 모인 수많은 재계 인사들은 민준을 향해 노골적인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민준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을 주체할 수 없었는데 그는 여전히 서윤을 자신의 아내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그녀가 남편인 자신에게 이런 모욕을 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민준은 이성을 잃기 시작하며 단상 위에서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는데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기 시작했고 호흡은 거칠어져 마치 짐승의 헐떡임처럼 들렸다. 그는 서윤을 향해 삿대질을 하려다 멈칫했으나 이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이미 마이크의 전원은 서윤의 신호에 의해 차단된 상태였다.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입만 뻥긋거리는 그의 모습은
희극적이면서도 비참해 보였고 장내의 비웃음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서윤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녀의 지시에 따라 보안 요원들이 무대 양옆에서 대기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민준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공포감에 휩싸였지만 그 공포는 곧 맹목적인 적개심으로 변질되어 서윤을 향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민준이 그동안 자신의 성공 신화라고 포장해왔던 과거의 프로젝트들조차 사실은 누군가에 보이지 않는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던 모래성임을 지적하며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화면에 민준이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의 실제 기여도 분석표를 띄웠는데 그 자료에는 민준의 역할이 지극히 미미했으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위기 관리는 익명의 컨설턴트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명시되어 있었다. 민준은 그 익명의 컨설턴트가 바로 밤마다 자신의 서류를 검토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서윤이었음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였는데 그는 그동안 그녀의 내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무시해왔기에 그 사실이 뼈아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이제 그 조력자가 사라진 JM 건설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입찰 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을 선언했다. 이 선언은 민준에게 있어 사형 선고와도 같았는데 미르네 그룹의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건설업계에서 매장당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간신히 연설대를 붙잡고 버텼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밤 서윤을 쫓아내며 했던 거만한 말들이 환청처럼 울려 퍼져 그를 괴롭혔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시선을 거두고 다음 안건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태도는 민준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듯한 무관심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이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고 결국 억눌러왔던 광기가 폭발하며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다. 그는 연설대를 발로 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과 흡사했다. 민준은 회장석을 향해 달려들 기세로 몸을 날리며야 한서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고함을 쳤고 그 순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다가 다시금 경악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재벌 총수의 본명을 부르며 반말을 하고 난동을 피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참석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 민준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한 채 오로지 서윤을 끌어내려 자신의 아래에 무릎 꿇리고 싶다는 뒤틀린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보안 요원들의 저지를 뿌리치려 발버둥쳤고 그 모습은 한때 잘나가던 젊은 CEO의 모습이 아니라 술 주정뱅이의 추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비서에게 짧게 손짓을 했고 그 신호와 동시에 더 많은 보안 요원들이 투입되었다. 보안 요원들은 순식간에 민준을 제압하여 바닥에 눌러 앉혔고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민준은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로도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다. 그는 내가 내 남편이야 이따위로 대우하고도 무사할 것 같냐며 소리쳤지만 그 말은 오히려 그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가정사를 회사 일에 끌어들이는 수준 낮은 인간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 서윤은 마이크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 아래로 걸어 내려왔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우아하면서도 위압적이어서 제압당한 민준조차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민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허리를 굽히고 그의 귓가에 들릴 듯 말 듯 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남편이라니 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남남이고
당신은 내 사업장에 난입한 불청객일 뿐이라며 차갑게 선을 그었다. 서윤의 말에 민주는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는데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자신이 알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고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서윤은 다시 허리를 펴고 보안팀장에게 이자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인계하고 회사 법무팀을 통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으며 그 누구도 그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민주는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유라를 찾았지만 유라는 이미 군중들 틈에 숨어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그 배신감은 민준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회의장 문이 닫히고 민준의 비명소리가 사라지자 서윤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 죄송하다는 짧은 사과와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소란이 정리된 후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참석자들은 서윤의 단호한 대처와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그들은 서윤이 단순히 운이 좋아 회장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을 통제하고 조직을 장악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남은 프레젠테이션을 경청하며 날카로운 질문과 통찰력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 모습은 조금 전의 소란을 완전히 잊게 만들 만큼 프로페셔널했다. 회의가 모두 끝나고 서윤이 퇴장할 때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는데 이는 그녀의 능력과 위험에 대한 진심 어린 경의의 표시였다. 서윤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회의장을 빠져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겨우 첫 번째 단추를 끼웠을 뿐이라는 냉정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미르네 그룹 본사 건물의 거대한 회전문이 돌아가고 박민주는 마치 쓰레기처럼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는데 그의 명품 양복은 이미 구겨지고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볼품없는 걸레 조각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바닥에 부딪힌 어깨와 무릎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에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비틀거렸고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들은 그 기이한 광경의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 섞인 시선들과 카메라 렌즈들을 피하기 위해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그의 추태는 SNS를 타고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으며 이는 그가 그토록 중요시하던 사회적 체면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했다. 보안 요원들은 그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차가운 눈빛은 민준을 잡상인이나 노숙자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어 그에게 찬달았습니다. 뼈아픈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내 들었는데 액정에는 이미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고 그 발신자들은 하나같이 은행 지점장이나 투자자들 그리고 하청업체 사장들이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억누르며 가장 최근에 온 문자를 확인했는데 그것은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온 대출금 만기 연장 거부 통보였고 사유는 경영 악화 및 신용등급의 급격한 하락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성공을 확신하며 떵떵거렸던 그였지만 한서윤 회장의 말 한마디에 금융권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그의 자금줄을 차단해 버린 것이었고 이는 미르네 그룹의 영향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증거였다. 민주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절규하며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끈이 그 작은 기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허망하게 손을 떨구었다. 그 시각 건물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한서윤이 창밖으로 작게 보이는 민준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보다는 일을 처리한 뒤에 개운함과 피로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민준이 건물 밖에서 피우는 난동이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언론 통제를 지시하는 한편 JM 건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서유는 민준이 단순히 망하는 것을 넘어 그가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고 철저하게 고립되기를 원했기에 그에게 제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조차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민준과의 결혼 사진을 집어들어 잠시 바라보다가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고 그 행동은 과거의 자신과 완벽하게 결별했음을 선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서유는 곧바로 이어진 긴급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동요하는 내부 분위기를 다잡았는데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 인사가 회사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며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태도를 보였다. 임원들은 회장의 남편이 경쟁사 대표였다는 사실과 그가 회의장에서 보인 추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서유는 그가 이미 전 남편일 뿐이며 그가 저지른 비리는 회사 차원에서 엄중히 다스려야 할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여 논란을 잠재웠다. 그녀의 단호하고 명확한 화법은 임원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고 그들은 서윤을 중심으로 뭉쳐 미르네 그룹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회의를 주재하며 민준의 회사와 관련된 모든 하청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구제 방안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진정한 리더의 면모를 과시했다. 한편 민준은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의 회사인 JM 건설로 향했는데 택시 기사가 라디오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미르네 그룹 입찰 설명회 난동 사건을 들으며 혀를 차는 소리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마치 초상집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다가 민준이 나타나자 황급히 흩어지거나 눈을 피하며 그를 외면했다. 평소라면 깍듯이 인사했을 직원들이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끼며 민준은 자신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실감했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직원들에게 화풀이하려 했으나 그럴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사장실로 향했고 유라가 자신을 위로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으며 닫히는 문에 몸을 기댔다.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민준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는데 믿었던 유라가 자신의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책상 위의 서류들은 어지럽게 널려 있어 마치 도둑이 든 것 같은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지만 유라는 놀란 기색도 없이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사직서를 책상 위에 툭 던져놓았다. 그녀는 이미 이 배는 침몰하고 있다며 당신 같은 무능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다고 독서를 퍼부었고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민준은 유라의 팔을 붙잡으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애원했지만 유라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더럽게 굴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그녀는 민준이 서윤을 무시하고 조강지처를 버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며 자신도 똑같은 꼴을 당하기 전에 나가는 것뿐이라고 냉소적으로 비웃었다. 유라가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사장실을 나가버리자 민준은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고 그제야 밀려오는 고독과 공포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기루에 불과했으며 그 기반에는 서윤의 헌신과 유라의 아첨 같은 거짓된 관계들이 얽혀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은 잔인할 정도로 눈이 부셨고 민주는 그 빛을 피해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웅크리며 현실을 도피하려 했다. 하지만 사무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대며 빚 독촉과 계약 해지 통보를 알리고 있었고 팩스기에서는 법원에서 날아온 소환장들이 끊임없이 토해져 나와 바닥에 쌓여가고
있었다. 민주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방음벽에 막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고 그는 철저하게 고립된 섬에 갇힌 조난자 신세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땅거미가 질 무렵 서유는 모든 업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아침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고 표정 또한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차에 올라타며 집이 아닌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추모 공원으로 가달라고 부탁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유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보며 자신이 내린 결정들이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후회는 없었고 오히려 더 빨리 결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만이 남았다. 그녀는 민준을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믿었기에 감정적인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추모 공원에 도착한 서유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흰 국화꽃을 놓으며 이제야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회사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마음속으로 고백했다. 반면 사무실에 갇혀있던 민주는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며 기어 나왔지만 탕비실의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정수기에 물통마저 바닥나 있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다. 그는 뇌탄 눈으로 텅 빈 사무실을 둘러보며 과거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던 자신의 모습을 환영처럼 보았고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업보를 돌려받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사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녀가 전화를 받아줄 리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민주는 책상 서랍을 뒤져 숨겨둔 양주병을 꺼내 병째로 들이켰고 독한 술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일시적인 안식을 주었지만 곧이어 더 큰 절망감이 밀려와 그를 괴롭혔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손으로 서윤에게 장문의 문자를 쓰기 시작했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지우기를 반복하다 결국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밤이 깊어지자 JM 건설 사무실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잠겨있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 집기들을 때려 부수며 민준을 찾기 시작했다. 민준은 사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밑에 숨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떨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파괴음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보다 더 끔찍했다. 사채업자들은 민준의 이름을 부르며 당장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민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다행히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사채업자들은 물러갔지만 민준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안전한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동안 자신이 서윤에게 제공했던 안락한 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뒤늦게 사무치게 그리워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헝클어진 머리와 핏발선 눈으로 사장실을 나섰는데 복도에는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이닥쳐 있었다. 파란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닥치는 대로 쓸어 담고 있었고 민주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한 수사관에게 팔을 붙들렸다. 수사관은 박민준 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며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고 민주는 반항할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끌려갔다. 회사 로비를 빠져나오자 수많은 취재진이 그를 에워싸고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는데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민준의 세상은 이제 철창 안에 갇혀버린 신세가 되었다. 서유는 집무실에서 TV 뉴스를 통해 민준의 체포 소식을 접했는데 화면 속의 초라한 민준을 보면서도 그녀의 표정에는 동정심이나 희열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TV를 끄고 비서에게 오늘 일정에 대해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다시 업무 모드로 돌아갔다. 서윤에게 있어 민주는 이제 과거의 흠집일 뿐이며 그녀의 앞에는 미르네 그룹을 이끌어가야 할 거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기에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 구속됨에 따라 JM 건설의 부도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회의를 소집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냉철한 기업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유치장에 갇힌 민주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좁은 철창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이 그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펜트하우스에서 잠을 자고 최고급 요리를 먹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 이곳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민주는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 자초한 결과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억울함과 서윤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다. 그는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소리쳤지만 당직 경찰관은 조용히 하라며 면박을 줄 뿐이었고 민주는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눈물은 회한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자기 연민에 가까웠다. 서윤은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참석했는데 그곳은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모이는 사교 모임이었고 그녀가 등장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과거에는 민준의 뒤에 서서 그림자처럼 존재감 없이 있었을 자리였지만 이제는 당당한 주인공으로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미르네 그룹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고 서윤은 세련된 매너로 그들을 응대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는데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더 잘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겼다. 그녀의 밤은 화려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민준의 밤은 춥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끝없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서울 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에 갇힌 박민주는 좁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며 이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딱딱한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그가 처한 상황이 지독한 현실임을 뼈저리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세상을 발 아래 둔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되어 수임 번호가 적힌 낡은 수의를 입은 초라한 신세로 전락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몰락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한서윤의 차가운 눈빛과 회의장에서 들었던 그녀의 냉혹한 목소리가 맴돌아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공든탑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이 모든 것이 서윤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자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다음날 아침 접견실에서 만난 국선 변호인의 표정은 어둡기 그지없었는데 그는 민준이 선임하려고 했던 대형 로펌들이 모두 수임을 거절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 대한민국 내노라 하는 변호사들이 미르네 그룹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민준의 변호를 맡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서윤의 영향력이 법조계에까지 깊숙이 뻗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변호인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고 방대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격분하여 책상을 내리치며 이게 다 조작된 모함이라고 소리쳤지만 변호인은 한숨을 내쉬며 민준이 작성했던 이면 계약서와 차명계좌 내역 사본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어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그 증거들은 민준이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밀 장부의 내용들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하고 있었다. 민준은 유치장으로 돌아와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들을 더듬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업적 성과들이 사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는 과거 중요한 입찰 제안서를 작성할 때마다 밤늦게까지 서재에 남아 끙끙거렸던 기억과 다음날 아침이면 책상 위에 완벽하게 수정된 제안서가 놓여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자신이 잠결의 천재성을 발휘하여 수정한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운이 좋았다고 넘겨짚었지만 돌이켜보니 그 필체와 정리 방식은 서윤이 가계부를 정리할 때 보여주었던 꼼꼼함과 일치했다. 서윤은 가정주부라는 가면 뒤에 숨어 민준의 엉성한 기획안을 다듬고 치명적인 실수들을 바로잡아 주었던 것이며 민준은 그녀의 내조 덕분에 능력 있는 CEO라는 허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민준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적처럼 나타나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까다로운 계약을 성사시켜 주었던 이름 모를 투자자들과 브로커들 역시 서윤이 배후에서 움직인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자 민준은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자신이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해왔지만 실상은 아내가 만들어준 온실 속에서 자라난 나약한 화초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다. 민준은 바닥을 기어 다니는 개미를 보며 자신이 저 미물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고 자조했고 아내를 무시하던 남자가 겪어야 할 대가가 이토록 가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바라보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경멸을 숨기고 있었을지 상상하자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 없었다. 한편 미르네 그룹 회장실에서 한서윤은 JM 건설의 부도 처리와 관련된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사적인 복수심보다는 경영자로서의 냉철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JM 건설의 자산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밀린 하청 업체들의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했고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했다. 서윤은 민준이라는 개인은 파멸시켜야 마땅하지만 그 밑에서 열심히 일했던 죄 없는 직원들과 협력 업체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서실장은 서윤의 이러한 결단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지시사항을 메모했고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민준이 쌓아 올렸던 모래성이 완전히 파도에 씻겨 내려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서윤은 오후 일정으로 예정된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를 준비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와 구치소에서 민준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다고 보고했다. 서윤은 편지 봉투에 적힌 민준의 흐트러진 글씨체를 보자마자 혐오감을 느꼈지만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지 않고 그대로 파쇄기에 넣어버렸다. 그녀는 민준이 구구절절한 변명과 거짓된 사과를 늘어놓거나 돈을 요구하는 추한 내용을 적었을 것이라 짐작했고 더 이상 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생각이 없었다. 파쇄기 속으로 갈려 들어가는 편지는 민준과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상징하는 듯했고 서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주 작은 미련조차 남기지 않고 털어버렸다. 그녀는 비서에게 앞으로 민준에게서 오는 모든 연락과 우편물은 보고하지 말고 폐기 처분하라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구치소의 민준은 자신이 보낸 편지가 서윤에게 전달되어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답장이 없자 절망에 빠졌다. 그는 면회를 온 어머니에게 서윤에게 연락해달라고 떼를 썼지만 어머니 역시 미르네 그룹의 경호원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울상을 지을 뿐이었다.
민준의 가족들은 그동안 서윤을 며느리가 아닌 식모처럼 부려먹고 무시해왔기에 이제 와서 그녀에게 자비를 구할 명분조차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민준은 차가운 독방벽에 머리를 떼시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가올 재판에서 내려질 엄중한 처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서윤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와 차가운 정막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JM 건설은 완전히 공중분해되었고 그 자리에 있던 건물에는 다른 회사의 간판이 내걸렸으며 민준의 이름은 업계에서 금기어처럼 여겨지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갔다. 서윤은 미르네 그룹의 혁신적인 경영 행보로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그녀의 리더십은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릴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보육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거나 문화예술재단에 기부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서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고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으며 그 모습은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민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던 날 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그들은 타락한 재벌 2세의 몰락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었다. 호송차에서 내린 민준은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여 있었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탄 눈은 그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를 보여주었다. 시민들은 그에게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며 야유를 퍼부었고 민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법정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그를 기다리는 것은 검사의 날 선신문과 판사의 엄중한 시선뿐이었다. 방청석 맨 뒷자리에는 서윤의 비서가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서윤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민준에게 줄 관심조차 아깝다는 그녀의 무언의 그런 메시지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는 민준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가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악질적이고 조직적인지 입증했고 민준은 변호인의 조언대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전 회사 직원들과 내연녀 유라가 민준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자 민준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그들을 노려보았다. 특히 유라는 자신도 민준에게 속았다며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펼쳐 형량을 줄이려 했고 민준은 그런 그녀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지만 자신이 했던 짓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것일 뿐이었다. 판사는 증거조사를 마치고 다음 기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하며 재판을 마무리했고 민준은 다시 차가운 독방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날 밤 서윤은 집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업무를 보던 중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민준의 눈물처럼 느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다이어리 하나를 꺼내 펼쳤는데 그곳에는 민준과 결혼 생활을 하며 겪었던 수모와 아픔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서윤은 그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해왔는지 되새겼고 이제 그 고통의 기록을 끝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라이터를 켜서 다이어리 끝에 불을 붙였고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과거의 자신과 작별을 고했다. 재가 되어 사라지는 다이어리처럼 민준에 대한 기억도 그에 대한 미움도 모두 태워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구치소의 차갑고 습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독방에서 박민준은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짐승처럼 흉흉하면서도 깊은 절망감에 젖어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하기 일쑤였다. 면회를 거절당하고 변호사조차 포기한 상태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곰팡이가 핀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거나
한서윤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 것뿐이었지만 그럴수록 비참한 현실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와 그를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교도관이 철창문을 두드리며 접견이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민주는 혹시라도 서윤이 마음을 돌린 것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접견실로 향했다. 그러나 유리벽 너머에 앉아있는 인물은 서윤이 아니라 날카로운 인상의 낯선 중년 남성이었고 그는 최고급 양복을 입고 비싼 서류 가방을 든 채 민준을 흥미로운 실험쥐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자신을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라고 소개한 그는 민준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던졌는데 그것은 미르네 그룹의 경쟁사인 태성그룹이 민준의 보석금을 대납하고 법적 조력을 제공해 줄 테니 그 대가로 한서윤 회장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약점을 내놓으라는 은밀한 거래였다. 민준은 처음에는 이 제안이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태성그룹이라는 거대 자본이 뒤에 있다는 사실과 당장 이 지옥 같은 구치소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유혹은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서윤이 과거 자신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보여주었던 몇 가지 사소한 실수들과 가정사를 부풀려 그녀를 도덕적으로 흠집낼 수 있는 거짓 정보들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변호사는 그것을 받아 적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자신이 서윤을 파멸시킬 수 있는 칼자루를 쥐었다는 착각에 빠져 흥분하기 시작했고 서윤이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비틀린 쾌감을 느꼈다. 며칠 후 기적처럼 법원의 보석 허가가 떨어졌고 민주는 구치소 문을 나서며 쏟아지는 햇살을 맞이했지만 그 빛은 그를 구원하는 빛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유인하는 악마의 손짓과도 같았다. 구치소 앞에는 태성그룹에서 보낸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민주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거만하게 차에 올라타며 서윤에게 복수할 순간만을 기다렸다. 태성그룹의 기획실장은 민준을 비밀가옥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구체적인 여론 조작 계획을 모의했는데 그들의 목표는 한서윤 회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했으며 전 남편인 민준을 토사구팽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었다. 민준은 기자회견용 원고를 직접 작성하며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교묘하게 왜곡하여 서윤을 희대의 악녀로 둔갑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죄책감은커녕 자신의 문장력에 감탄하며 희열을 느꼈다. 그는 인터뷰 리허설까지 마친 후 거울을 보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연습했고 눈물을 흘리는 타이밍까지 계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태성그룹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서윤을 비방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은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순식간에 조회수를 폭발시켰다. 사람들은 재벌가의 숨겨진 추문이라는 소재에 열광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서윤을 비난하는 댓글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며칠 뒤 민주는 태성그룹이 마련해준 기자회견장에 섰는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지자 그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준비된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한서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 미르네 그룹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자신은 그녀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버림받고 누명을 써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민준의 거짓 눈물 연기는 꽤나 그럴듯해서 현장에 있던 기자들조차 술렁거리게 만들었고 여론은 조금씩 민준에게 동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듯 보였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가스라이팅했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으며 그녀의 인격 자체를 말살하려 들었고 이 장면은 생중계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민주는 방송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서윤에게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외쳤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성공적인 복수에 대한 섬뜩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같은 시각 미르네 그룹 회장실에서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던 임원들은 격분하여 당장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서윤은
차 한 잔을 마시며 태연하게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의 투정을 보는 듯한 연민과 동시에 더러운 오물을 바라보는 듯한 불쾌감이 공존하고 있었지만 동요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서유는 이미 민준이 태성그룹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정보팀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 올지까지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둔 상태였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태성그룹과 민준 사이에 금전 거래 내역이 담긴 파일과 민준이 구치소에서 변호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서유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이 지루한 악연을 끊어내기 위해 직접 전면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서유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는데 장소는 미르네 그룹 본사 대강당이었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내외 수많은 취재진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단상에 오른 서유는 민준과는 대조적으로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으며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장내의 소란스러움은 일순간에 정리되는 듯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로 말문을 열었지만 곧이어 민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서유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철저하게 팩트와 증거 위주로 대응했는데 대형 스크린에 민준이 태성그룹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입금 내역과 보석금 대납 증명서를 띄우자 장내는 경악에 휩싸였다. 그것은 민준의 폭로가 양심선언이 아니라 경쟁사의 사주를 받은 명백한 청부 모함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유는 민준이 과거 JM건설을 운영하며 저지른 횡령과 탈세 증거, 그리고 하청업체들에게 갑질을 하며 리베이트를 요구했던 녹음 파일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민준의 탐욕스럽고 천박한 목소리는 그가 기자회견장에서 보여주었던 피해자 코스프레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연기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기자들은 맹렬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전세를 뒤집는 기사들을 송고하기 시작했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한서윤의 진실과 박민준의 사기극으로 도배되었다. 서윤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더 이상 개인적인 연민으로 범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태성그룹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 방해 혐의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은 대한민국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명장면으로 각인되었다.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TV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민주는 사색이 되어 리모컨을 떨어뜨렸는데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태성그룹 측 관계자는 즉시 전화를 걸어 민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통보했고 변호사마저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민준은 다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에 휩싸여 패닉 상태에 빠졌고 밖에서는 벌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도망칠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고층 오피스텔에서 그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고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경찰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 비명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지옥의 메아리일 뿐이었다. 검찰은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증거인멸 및 추가 범죄를 저지른 민준에 대해 즉각적인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그는 다시 수갑을 찬 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끌려나갔다. 이번에는 시민들의 반응이 훨씬 더 싸늘하고 거칠었는데 그들은 민준을 향해 쓰레기라고 욕하며 침을 뱉기도 했다. 호송차 안에서 민준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미르네 그룹의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는데 밤하늘 높이 솟아있는 그 건물이 마치 자신을 내려다보며 비웃는 거대한 거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영원히 저 높은 곳에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호송차 안에서 흐느껴 울었다. 태성그룹 역시 미르네 그룹의 강력한 법적 대응과 여론의 역풍을 맞고 주가가 폭락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모든 소동이 마무리된 후 서유는 텅 빈 강당에 홀로 남아 긴 숨을 내쉬었는데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내려진 것 같은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이번 일로 마음고생했을 직원들을 위해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고 사내 복지 기금을 확충하라고 지시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서유는 이제 민준이라는 과거의 망령을 완전히 떨쳐내고 오직 미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당을 나서며 기다리고 있던 임직원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들은 뜨거운 박수로 회장의 승리를 축하해 주었다. 미르네 그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단단해졌고 한서윤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얻게 되었다. 구치소 독방으로 돌아온 민주는 이전보다 훨씬 더 열악한 처우를 받게 되었는데 교도관들조차 그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고 같은 방을 쓰는 수감자들도 그를 경멸하며 괴롭혔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서윤에게 용서를 비는 꿈을 꾸었지만 깨어나면 차가운 현실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멍하니 앉아 자신이 놓쳐버린 행복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찌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지만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조차 그를 외면하는 듯 흐릿했고 민준의 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조간신문 일면에는 한서윤 회장의 당당한 사진과 함께 진실의 승리라는 헤드라인이 대문짝만하게 실렸고 국민들은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서윤은 출근길에 그 신문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덮어두었는데 그녀에게 있어 그것은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기록일 뿐이었다. 차는 막힘없이 도로를 질주하며 미르네 그룹 본사를 향해 나아갔고 서유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계획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과 회사의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민준의 존재는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닌 미르네 그룹의 회장 한서윤으로서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찬 바람이 부는 늦가을이 되었을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JM건설 대표 박민준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석에 선 박민준은 수개월간의 수감 생활로 인해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고 한때 윤기가 흐르던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며 그의 살한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며 초점을 잃은 채 떨리고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목소리는 건조하고 엄숙하게 법정 안에 울려 퍼졌는데 그 내용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 회계를 주도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했을 뿐만 아니라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판사가 주문을 읽어 내려가며 징역 7년을 선고한다는 말이 떨어지자 방청석에서는 짧은 탄식과 함께 웅성거림이 일어났지만 민주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듯 멍하니 서 있다가 교도관이 팔을 잡아 끌자 그제야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그는 법정을 빠져나가며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안타깝게 바라봐주지 않을까.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경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전송하기에 바쁠 뿐이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버려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으며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차가운 철창과 수인의 번호뿐이라는 현실에 절망했다. 그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그날따라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 마치 그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교도소로 이송된 민주는 신입 수용자 교육을 받고 지정된 감방에 배정되었는데 그곳은 서너 명의 다른 죄수들이 함께 생활하는 좁고 냄새나는 공간이었고 그들은 들어오는 민준을 훑어보며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다. 사회에서는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렸던 그였지만 이곳에서는 가장 밑바닥 계급으로 전락하여 화장실 청소와 자비를 도맡아 해야 했고 밤이면 얇은 담요 한 장의 의지에 한기를 견뎌야 했다. 민주는 고된 노역과 괴롭힘에 시달리며 매일 밤 베개를 적셨고 자신이 한서윤에게 저질렀던 악행들이 이렇게 가혹한 업보가 되어 돌아왔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는 가끔 꿈속에서 서윤과 함께 살던 시절로 돌아가 따뜻한 밥상을 받고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꿈을 꾸었지만 눈을 뜨면 시멘트 바닥과 쇠창살만이 그를 반겨줄 뿐이었다. 한편 한서윤은 민준의 선고 소식을 비서실장을 통해 전해 들었지만 하던 업무를 멈추지 않고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는 것으로 반응을 대신했는데 그녀에게 있어 민준의 몰락은 이제 놀라운 뉴스도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사건도 아니었다. 그녀는 미르네 그룹의 회장으로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전 세계 지사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서윤은 회의실에서 해외 바이어들과 유창한 외국어로 협상을 진행하며 카리스마를 발산했고 그녀의 과감한 결단력과 섬세한 리더십은 미르네 그룹을 창사 이래 최대의 전성기로 이끌고 있었다. 직원들은 서윤을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며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전념했다. 어느 날 저녁 교도소의 공용실에서 TV 뉴스를 시청하던 수감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는데 화면에는 미르네 그룹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진출을 선언하는 기자회견 장면이 나오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한서윤이 서 있었다. 민주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화면 속의 서윤은 자신이 알던 그 수동적인 여자가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는 여제처럼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기자의 질문에 여유로운 미소로 답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는 민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의 가슴을 후벼 봤다. 주변의 수감자들은 저 여자가 정말 대단하다며 혀를 내둘렀고 누군가가 민준을 보며 저런 대단한 여자를 차버린 놈이 바로 저 멍청이라고 비아냥거자 폭소가 터져 나왔다. 민준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화면 속의 서윤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듯한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고 민준은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친 것 같은 착각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빛은 민준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듯한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민준에게는 그 어떤 욕설보다 더 큰 형벌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서윤의 인생에서 걸림돌에 불과했으며 그녀는 그 걸림돌을 치워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는 TV 화면이 바뀔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다가 결국 참을 수 없는 회한과 슬픔에 휩싸여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수감자들은 그런 그를 혀를 차며 한심하게 쳐다보았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민준이 수감된 지 1년이 지났고 미르네 그룹은 서윤의 리더십 아래 글로벌 10대 기업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창립 기념식 행사가 서울의 랜드마크인 미르네 타워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행사장에는 정재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저명한 인사들까지 참석하여 인사인회를 이루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윤은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행사장 입구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했는데 그녀의 곁에는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는 남편이 아닌 그녀를 보좌하는 유능한 임원들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었고 그녀의 미소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쳐 흘러 보는 이들을 매료시켰다. 기념식의 하이라이트인 회장 연설 시간이 되자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서윤은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읽지 않고 청중들을 둘러보며 진심을 담은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도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 대해 역설했다. 서윤은 진정한 힘이란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말은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연설 말미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임직원 여러분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무렵 서윤은 홀로 미르네 타워의 최상층 전망대로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는데 발 아래 펼쳐진 도시는 마치 은하수처럼 반짝이며 그녀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듯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3년간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과 그 후에 치열했던 투쟁의 시간들을 떠올려 보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훈장처럼 느껴졌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만년필이 들어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쥐며 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다. 그녀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이제 미르네 그룹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을 쌓았고 저는 그 성의 주인이 되어 제 운명을 개척하고 있어요. 라고 속삭였다.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했지만 그녀는 춥지 않았고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녀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서윤은 전망대에서 내려와 1층 로비로 향했고 그곳에는 그녀의 다음 스케줄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수행원들과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전문이 돌아가고 그녀가 밖으로 나서자 밤하늘의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내일의 태양을 예고하듯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붉은 기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차가운 새벽 공기는 그녀의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서윤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거대한 미르네 타워가 웅장하게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그녀 자신처럼 견고해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딸도 아닌 오직 한서윤이라는 이름 석자로 세상에 당당히 서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수행비서가 차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차에 올랐고 차는 미끄러지듯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차 안에서 태블릿 PC를 켜고 오늘 있을 일정과 결제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눈빛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차가운 감방에서 눈을 뜬 민주는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을 보며 또다시 반복될 무의미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에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칫솔을 물고 거울을 보았지만 거울 속의 남자는 이미 생기를 잃은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 눈동자에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민주는 세수를 하며 차가운 물에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가슴 속의 맺힌 응어리는 씻겨 내려가지 않았고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형벌처럼 그를 짓눌렀다. 그는 아침 점호를 위해 복도로 나가 줄을 섰고 교도관의 호령에 맞춰 번호를 외치며 자신의 존재가 숫자로만 기억되는 이곳에서의 삶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서윤의 차는 한강 다리를 건너며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강물을 가로질렀고 그녀는 그 눈부신 광경을 바라보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를 용서할 수는 없어도 잊을 수는 있게 되었으며 민준에 대한 감정은 미움조차 남지 않은 완전한 무의미의 상태가 되었다. 그녀에게 있어 복수는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란 듯이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었다. 서윤은 이제 그 완성을 이루었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기에 그녀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비서에게 오늘의 첫 일정이 무엇인지 물었고 비서는 신제품 출시를 위한 전략 회의라고 대답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내 들었고 그 펜촉 끝에서 미르네 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쓰일 것임을 예감했다. 차가 회사 로비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수많은 직원들이 도열하여 회장을 맞이했고 서윤은 당당한 발걸음으로 그들 사이를 걸어갔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로비 바닥을 울리며 경쾌하게 퍼져나갔고 그 소리는 마치 승리의 행진곡처럼 들렸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수행원들에게 힘찬 목소리로 자, 오늘도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며 서윤은 자신의 인생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할 것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고 그 누구도 그녀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다.